미국 최고 사령관도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최고 기밀시설에서 15년간 위성 기술을 연구해온 저조차 완전히 충격받을 정도였거든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동맹국 기술 점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지하 3층 비밀 연구소에서 본 장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0.3초 만에 200km 떨어진 이것을 추락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이 우연히 만난 대학원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감동터치 김지영입니다. 구독과 공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존슨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에서 15년간 위성통신 및 전자전 체계 개발을 담당해왔어요. 미국 공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서방 군사기술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죠. 제 일상은 정말 바빴어요. 사무실 12층에서 7개 모니터를 동시에 켜놓고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주업무였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해역의 군사위성 동향 분석, 중동 지역 위성 감시 이런 민감한 업무를 맡아서 늘 정확성을 우선시해야 했어요. 실수 하나가 국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한미 연합훈련 중에 이상한 전자파 간섭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죠. 우리 측 정찰 위성이 갑자기 특정 지역에서 신호 교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북한의 재밍시설 때문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일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며칠간의 분석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 지역이 아닌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 전자파 신호였고 기존의 어떤 재밍 패턴과도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신호가 우리 위성의 특정 주파수만을 정확히 타겟팅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우리 위성을 교란시킬 만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 덕분에 그들의 전자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사위성을 교란시킬 정도의 고도화된 전자전 능력을 갖췄다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일주일 후에 국방부 산하정보분석소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 워커라는 고위 분석관이었는데 존슨, 긴급 자문을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현지가 바로 한국이었죠. 워커가 말해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6개월간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비슷한 전자파 간섭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한국 측이 참여하는 훈련에서만 발생했다는 것과 기존의 어떤 전자전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고도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군사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공동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독자적인 혁신은 글쎄요. 출국 전날 밤에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인 수진 박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수진은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현재 로키드 마틴에서 위성 방어 시스템 연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가는 목적을 말하니까 잠시 침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빗,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나라야. 특히 최근 몇 년간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심장한 경고였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를 마중 나온 김태훈 중령은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었어요. 단정한 군복 차림의 영어도 유창했지만 미리 준비된 듯한 환영사와 형식적인 인사. 그리고 일정표를 건네면서 보안상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멘트까지요. 역시 예상대로구나 싶었죠. 김중령을 따라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발달된 도시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교통체계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애틀이나 보스턴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군사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야라는 제 선입견을 바꿀 만한 건 없었거든요. 둘째 날, 김중령이 저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세미나에 데려갔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발표나 듣고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미나장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대학원생이 손을 들고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차세대 방어체계는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특히 전자전 영역에서의 혁신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 질문의 전문성에 깜짝 놀랐어요. 일반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발표자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눈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인상적인 질문이었다고 말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리메이라는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교에서 온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리메이는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국의 첨단 방어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전자전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면서 중국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이 정말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온 연구원이라고 하자 눈이 더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의 군사기술을 단순히 미국 기술의 카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방어 중심의 철학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봤더니 리메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 기존의 물리적 요격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리메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교수님들께서 K-실드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중의 모든 표적을 물리적 파괴 없이 전자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기술이야.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리메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신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양자 기반 신호 교란 기술이라고 들었다면서 표적의 전자 시스템의 특정 주파수를 정밀하게 송신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내부로 침투한 후 모든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거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리메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이 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독창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의 바탕에는 뭔가 특별한 철학이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리메이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김중령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기 전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리메이는 밤새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느라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더라고요. 리메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편의점 앞에 우산이 몇 개씩 놓여 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는 공공 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는 사람은 없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신기하다면서 몇 년째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나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고 해요. 외국인인 자신에게도 차별 없이 대해준다면서 병원에 갔을 때도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리메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김중령과의 저녁 식사에서 저는 리메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네요 라고 하니까 김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에도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가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리메이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박현우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차세대 방어 기술에 대한 심화 세미나였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K실드라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중의 모든 표적을 물리적 파괴 없이 전자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한국만의 독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들은 건 많지 않지만 양자 기반 신호 교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적의 전자 시스템에 특정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 송신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내부로 침투한 후 모든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거였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저는 리메이에게 그 강연을 한 교수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박현우 교수님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20년간 AI 시스템 복구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특이하게도 기계와의 소통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리메이의 말에 따르면 박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 이 기술의 철학이었다고 해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켜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과 긴급 통화를 했어요. 리메이에게서 들은 정보를 전달하자 수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국의 K실드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위성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성능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K실드는 단순한 전자전 무기가 아니라 다층 방어 시스템의 일부래요. 지상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과 공중의 모든 항공기와 드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위성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해요. 저는 수진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어요. 왜 한국은 이런 기술에 집중한 걸까요? 수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야 했던 거야.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에, 파괴보다는 무력화에 집중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라고 해요. 다음 날 김중령과의 미팅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K실드에 대해 언급했어요. 김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상부에 문의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김중령의 표정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요청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틀 후 김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상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군이 진행 중인 첨단 방어체계 시연을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극비 사항이므로 일체의 기록이나 촬영은 금지되고 참관 후 보고서 작성 시에도 기술적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이 붙었죠. 저는 드디어 한국의 실체를 볼 수 있겠구나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회의감도 들었어요. 아직도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을까? 하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워커의 지시를 받은 이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연 장소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충청남도의 한 군사시설이었어요. 외부에서는 평범한 산지로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상당한 규모의 지하 연구시설이 있었어요. 김중령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 복도 양쪽으로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선 연구실들이 이어졌어요.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은 통제실이었어요.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김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상공을 지나가는 모든 위성과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반도 주변 1000km 반경 내의 모든 비행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답하더라고요. 미국도 이 정도 정밀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통제실 한쪽에는 K실드라고 명명된 조작 패널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였는데 큰 터치 스크린 하나와 몇 개의 물리적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이 시스템이 공중의 모든 표적을 식별하고 필요시 무력화할 수 있는 통합방어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본격적인 시연은 오후 2시에 시작됐어요. 표적으로는 약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사된 모의 드론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이 드론은 실제 적국의 정찰 드론과 동일한 전자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시연이 시작되자 통제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표적 드론이 나타났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수준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드론의 기종과 탑재 장비, 심지어 임무 목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한지 제가 물어봤더니 드론이 발생시키는 전자파 패턴을 분석해서 AI가 자동으로 판별한다고 답하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 모든 드론과 항공기의 전자파 특성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연의 핵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K실드 시스템이 표적을 완전히 분석한 후 담당자가 무력화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레이저가 쏘아지는 걸 예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크린을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표적 드론이 갑자기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하더니 조종 불능 상태가 된 듯 추락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리적인 공격 없이 순수하게 전자적 신호만으로 드론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였어요. 무력화 명령부터 드론이 완전히 기능을 잃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0.3초였다고 시스템이 표시했거든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전자전 무기도 이런 속도로 표적을 무력화할 수는 없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양자 기반 신호 교란 기술이라고 했어요. 표적의 전자 시스템에 특정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 송신함으로써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내부로 침투해서 모든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거였어요. 물리적 파괴가 아닌 전자적 무력화라 표적이 완전히 보존된 채로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체계였거든요. 위성과 미사일, 그리고 드론 등 현대전의 핵심 무기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면 기존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김중령이 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공격이 아닌 방어 때문이라고 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적의 모든 공격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국을 여전히 기술 후진국 정도로 여겼던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시연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표적이었어요. 실제 전투기 크기의 무인기를 200km 상공에서 날려보내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시연이었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0.5초 만에 완전히 기능이 정지됐고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회수됐어요. 담당자가 말하길 이 시스템은 심지어 위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적국의 정찰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켜서 정보 수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우주 쓰레기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연을 목격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수진과 긴급 화상 통화를 했어요.
워커의 지시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언급할 수 없었지만 제가 본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는 건 전달할 수 있었어요. 리메이도 그런 걸 느낀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해서 우대해주지도 않고 연구 보조원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지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K실드 같은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토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간 지 4일 후 저는 국방부 본부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어요. 한국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라는 지시였어요. 비행기에서 준비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한국 기술의 평화적 목적을 강조하겠다고 말이에요. 국방부 본부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와 합참 정보장, 그리고 CIA와 NSA에서 온 분석관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제가 K실드 시연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0.3초 만에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과 물리적 파괴 없이 전자적으로만 무력화하는 방식, 그리고 위성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공중 표적에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특히 합참 정보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 기술이 미군의 전략 무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실전에 활용한다면 기존의 공중 우세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놉시스 7 새로운 파트너십과 희망의 미래. 하지만 저는 동시에 중요한 점도 강조했어요. 한국의 K실드는 명백히 방어적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국 측이 기술 공유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억제 무기라는 한국 측의 설명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차관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의 의도가 어떻든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나 경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하게 반박했어요.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히려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한국의 K실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실질적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브리핑이 끝난 후 워커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제 발표가 예상보다 논란을 일으켰다며 한국에 대해 너무 우호적인 시각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객관적인 위협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워커의 당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두는 멍청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국방부를 통한 공식 보고서와는 별도로 개인 자격으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예요. 수진도 로키드 마틴 내부에서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팀을 꾸려서 미국 방위산업계의 시각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제안보연구소와 여러 싱크탱크에서 관심을 보였고 특히 유럽의 평화연구기관들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제 보고서의 핵심은 K실드가 기존 군사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한국 사회의 토대에 대해 강조했어요.
리메이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에만 있지 않다.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외국인 학생에게도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야말로 혁신의 진정한 동력이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메이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그녀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비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학업을 위해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가 됐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리메이의 중국 친구들 중 5명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리메이가 SNS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연구 환경과 사회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한국 정부가 K실드 기술의 일부를 UN 평화유지군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무력 집단의 무기를 비살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비록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독점하지 않고 인류 공동의 평화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워커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초기의 견제로는 많이 사그라들고 대신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미국 고위 담당자는 제게 당신의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했죠. 한국을 단순한 기술 보유국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특별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공식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박현우 박사와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K실드 기술을 개발한 그분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박현우 박사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 기술이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갖게 되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K실드도 그런 철학의 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한국의 K실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어 체계가 개발된 거예요. 이 새로운 시스템은 물리적 요격과 전자적 무력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어가 가능했어요. 더 중요한 건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연구진들의 자세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거나 우위를 과시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죠. 현재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 간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고 있어요. 리메이는 한화 시스템에서 정식 연구원이 되어 차세대 방어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녀의 꿈이었던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가 모든 것을 요약해줘요. 데이빗 선생님,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국적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곳에서 배운 배려와 포용의 정신을 중국에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리메이가 주축이 되어 한중일 청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 나라의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평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리메이의 메시지를 읽으며 확신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K실드 같은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힘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주는 진정한 선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서방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하지 않아요. 대신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혁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혁신의 힘, 그리고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려는 철학,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난 한 중국 대학원생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진실이었어요. 진정한 국력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끝으로 저도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 항상 한국한테 고맙고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떠셨나요? 저희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분명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감동 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